300년 전 중원 무림에는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선천신마. 그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디서 왔는지도 어디로 갔는지도. 다만 한 가지, 무림의 모든 기록이 공통으로 전하는 바가 있었다.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무의 끝을 넘어선 자였다는 것. 검 한 자루로 산맥을 갈랐고 한 걸음에 천리를 건넜으며 그의 기가 한 번 펼쳐지면 하늘의 구름이 양쪽으로 갈라졌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전설은 전설일 뿐이었다. 3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선천신마는 술자리 안주거리보다 못한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어떤 학자는 그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했고, 어떤 무인은 과장된 전설에 불과하다고 코웃음 쳤다. 그런데 대명제국 건흥 32년, 하북 변방의 이름 없는 산속, 산적 토벌에 나선 한 하급 무사가 바닥이 무너진 동굴 속으로 추락했다. 그가 본 것은 섭벽 가득 새겨진 글자와 그림이었다. 수천, 아니 수만 자에 달하는 신법의 구결, 인체의 경맥도, 검초의 궤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 천지원기를 직접 육신에 끌어들이는 법. 동굴의 가장 깊은 곳, 섭벽의 마지막 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 글을 읽는 자여,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 이것은 내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무의 전부다. 원한다면 가져가라. 다만 기억하라. 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내가 진정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잊지 마라. 선천신마. 그 하급무사 이름은 하진운이었다. 그리고 이 순간 그는 아직 몰랐다. 이 발견이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중원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알았다 해도 그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그에게는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의 저녁 밥상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대명제국의 수도 명경성, 천하의 중심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성곽 도시에는 100만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황궁을 중심으로 관아가 늘어서 있고, 그 바깥으로 무림 세가들의 장원이, 그 너머로 상인과 평민들의 거리가 끝없이 이어진다. 그 도시의 동쪽, 비교적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2층 집. 아침 해가 창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올 무렵 2층에서 한 남자가 누운 채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하진운. 올해 나이 41. 천기위 중급 무사. 직위로 치면 육품에 해당하는, 위로도 아래로도 아닌 딱 중간쯤의 위치. 20년 넘게 천기위에 몸담고 있으면서 한 번도 크게 공을 세운 적이 없고, 그렇다고 사고를 친 적도 없는, 상관의 입장에서 보면 딱히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무사. 결혼은 한상검, 게으른 검이라는 뜻이다. 누가 붙여줬는지도 모르지만 본인은 꽤 마음에 들어했다. 실제로 게으르니까. 아래층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일어나요. 소연화. 명경성 남문 근처에서 두부집을 하던 소씨 노인의 외동딸이었다. 무공은커녕 칼질도 제대로 못하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하진우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 여인을 두려워했다. 아니,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존경? 그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하나. 무림에 나도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진정한 고수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 소연화가 딱 그랬다.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데 하진우는 그녀 앞에서 절대로 아니오 라는 말을 못했다. 신무지경의 경지에 오른 천하 유일의 절대 고수가 아내 앞에서는 그저 한없이 고개를 숙이는 중년 사내일 뿐이었다. 2층 문이 벌컥 열렸다. 7살 난 딸 하소율이 아버지의 배 위로 뛰어올랐다. 신무지경의 육체가 7살짜리의 무릎에 흔들렸다. 물론 아픈 척이었다. 하진호는 언제나 딸 앞에서 아픈 척을 했다. 그래야 소율이가 아빠 괜찮아? 하면서 볼에 뽀뽀를 해주니까. 아빠, 오늘도 일 가? 응, 가야지. 언제 와? 해 지기 전에. 약속이야?
약속. 하진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소연아가 아침죽을 차려놓고 있었다. 팥죽이었다. 하진우니 제일 좋아하는. 오늘 점호 후에 바로 올 수 있어요? 글쎄, 노지휘관이 뭐 시키지만 않으면 어제도 늦었잖아요.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 소연아가 국자를 들었다. 하진우는 입을 다물었다. 신무지경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지금 한마디만 더 하면 죽는다. 일찍 오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중원 최강 부인의 아침 풍경이었다. 천기위 관아. 하진우는 늘 그랬듯 점호 시간 딱 삼각 전에 도착했다. 너무 일찍 오면 눈에 띄고 너무 늦으면 벌을 받는다. 딱 적당한 시간. 20년간 갈고 닦은 눈에 띄지 않는 기술이었다. 하무사 왔나? 같은 조의 동료 막치영이 하품을 하며 손을 들었다. 하진우가 동기 입사한 사이로 술친구이자 불평 동맹이었다. 노지휘관 기분은 어때? 좋아 보이던데? 그럼 오늘 무사히 넘어가겠네? 아마 두 사람은 아무런 긴장감 없이 관아뜰에 섰다. 점호가 시작되었다. 천기위 지휘관 노방걸이 단상에 올랐다. 노방걸, 50줄에 접어든 노회한 관룡 부인. 칼보다 붓이, 전장보다 연애가 익숙한 사내였다. 무공 실력은 인류 중급 정도. 대단하지는 않지만 출세술은 천하일품이라 천기위 지휘관이라는 자리를 10년 넘게 지키고 있었다. 하진우는 이 사람을 나름 존경했다. 아부의 기술이라면 자신도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노방걸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 오늘 두 가지 전할 것이 있다. 노방걸의 목소리가 뜰에 울렸다. 첫째, 북방 변경에서 마교 잔당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뜰이 술렁했다. 마교. 300년 전 중원을 피로 물들인 천라궁. 그 잔당이 아직 남아있다는 소문은 늘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 빈도가 부쩍 잦아지고 있었다. 하진우는 하품을 삼켰다. 마교 잔당? 매년 한두 번씩 나오는 레파토리 아닌가. 지방 무사들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다. 둘째, 노방걸이 말을 끊었다. 그리고 시선이. 하진우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노방걸의 시선이 자기 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안 돼, 제발. 셋째 공주 전하께서 강호 유람을 나서신다. 호위무사를 선발한다. 뜰이 조용해졌다. 셋째 공주 명리화. 천기위에서 그 이름은 곧 재앙을 의미했다. 변덕스럽고 제멋대로이며 호위무사를 사람이 아니라 장난감 취급한다는 악명이 자자했다. 지난번 호위를 맡았던 무사는 임무를 마친 뒤 한 달 동안 드러누웠다고 한다. 하진운! 그 이름이 불렸다. 하진운의 세계가 멈췄다. 아침에 먹은 팥죽이 역류하는 것 같았다. 내가 맡아라. 지휘관님, 저는 지난달에 좌측 무릎을 다쳐서 어제 관아 뒤뜰에서 축구하더만. 막지영이 슬그머니 한 발짝 물러섰다. 밀고 한 게 누구인지는 나중에 따지기로 했다. 내일 출발이다. 준비해라. 하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오늘 저녁 소연아에게 뭐라고 말하지? 당분간 출장입니다. 아내의 국자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천하 제일의 무공도 이 상황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명경성 서문을 나선 것은 이른 아침이었다. 마차 한 대, 호위무사 넷, 시녀 둘, 그리고 마차 안에 셋째 공주 명리화. 하진우는 마차 옆을 걸으며 속으로 날짜를 세고 있었다. 공주의 강호 유람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빨리 끝내고 돌아가면 소율이 생일에 맞출 수 있다. 딸의 생일 선물로 뭘 사줄지는 이미 정해두었다. 명경성 남문시장의 토끼 인형. 소율이가 지나가다 한번 쳐다본 것을 하진우는 놓치지 않았다. 신무지경의 관찰력은 이런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 호위무사. 마차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가늘고 맑은, 그러나 묘하게 거스리는 음색. 예, 전하. 지루해요. 출발한 지 반각도 안 됐다.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무슨 이야기요? 옛날에 한 나무꾼이 시시해요, 다른 거. 옛날에 한 어부가 그것도 시시해요. 하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인내. 인내가 중요하다. 이건 임무다.
임무만 끝나면 집에 간다. 마차에 발이 거쳐졌다. 명리와의 얼굴이 보였다. 19. 밝은 눈동자에 볼이 통통한 누가 봐도 철없어 보이는 소녀였다. 하지만 하진운의 직감은 달리 말하고 있었다. 이 소녀의 눈 속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마치 깊은 연못처럼 표면의 장난기 아래에 가늠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호위무사, 이름이 뭐예요? 하진운입니다. 전하. 아, 한상검. 들어봤어요. 청기위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이라면서요? 과찬이십니다. 칭찬이 아닌데요? 하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공주 만만치 않다. 행선지를 바꿀게요. 출발한 지 반나절도 안 돼서 나온 말이었다. 원래 남쪽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쪽으로 가요. 서쪽이라 하시면 촉당이요. 거기 두부가 맛있다면서요? 하진운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촉당이면 명경성에서 왕복 2달은 걸린다. 소율이 생일을 놓친다. 전하, 촉당은 산세가 험하여 위험이 그래서 호위무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론이었다. 반박할 수 없었다. 하진우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소율이 생일 선물은 편지와 함께 미리 붙여야겠다. 촉당으로 가는 길. 열흘째, 명리와 공주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소녀는 단순히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매번 행선지를 바꿀 때마다 그곳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었다. 어느 마을에서는 은밀히 관리를 만났다. 어느 고을에서는 상당히 주인과 차를 마셨다. 겉으로는 유람이었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황실의 첩자. 하진우는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다. 알면 귀찮아진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리고 열 이틀째 되던 날, 촉당의 입구, 검각관 부근의 작은 마을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마을이 불타고 있었다. 산적이 아니었다. 복면을 한 무인들이 체계적으로 마을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들의 옷자락 안쪽에 새겨진 문양을 하진우는 놓치지 않았다. 거미줄처럼 퍼져나가는 문양. 천라궁의 표식이었다. 마교 잔당. 하진운의 표정이 굳었다. 귀찮다. 정말 귀찮다. 하지만 공주가 여기 있다. 공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목이 날아간다. 그리고 목이 날아가면 소율이 생일 선물을 줄 수 없다. 전하, 마차 안에 계십시오. 하진우는 검을 뽑았다. 평범한 철검. 특별할 것 없는 시장에서 은자 5냥이면 살 수 있는 검이었다. 마교 무인들은 12명. 하나같이 인류 이상의 실력자들이었다. 보통의 청기위 무사라면 고전은 면치 못할 상대. 하진우는 화경 수준의 검기만 사용했다. 딱 그 정도. 너무 약하면 공주가 위험하고 너무 강하면 정체가 들통난다. 검이 3번 움직였다. 3이 쓰러졌다. 나머지 9이 동시에 덤벼왔다. 하진우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들의 공격을 흘려보냈다. 사실 12명을 한꺼번에 쓰러뜨리는 것은 숨 한 번 쉬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적당히 고전하는 척, 적당히 상처를 입는 척, 적당히 힘겹게 이기는 척. 이것이 20년간 갈고 닦은 하진운의 진짜 무공이었다. 약한 척하기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무공. 전투가 끝났다. 12명 모두 제압. 하진운의 옷에는 적당한 칼자국이 나 있었고 왼팔에서는 적당량의 피가 흘렀다. 물론 의도적으로 만든 표면상의 상처였다. 수고했어요, 호위무사. 명리와 공주가 마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눈이 하진운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 하진운은 미세하게 불편함을 느꼈다. 이 공주, 뭔가 느낀 건 아닌가? 대단하네요. 12명을 혼자서. 운이 좋았습니다. 겸손하시네. 명리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 미소에 하진운의 직감이 경고를 보냈다. 이 공주는 보통이 아니다. 자신의 실력을 의심하고 있다. 그때 불타는 마을의 잔해 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작고 가느다란 울음소리. 하진운이 잔해를 걷어냈다. 무너진 집 아래 웅크리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10살 남짓한 소녀. 온몸에 그을음과 상처가 가득했고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하진우는 아무 말 없이 외투를 벗어 소녀를 감쌌다. 소율이가 떠올랐다. 만약 소율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 생각만으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름이 뭐니? 무영. 성은? 백무영. 이 아이의 이름을 하진우는 기억에 새겼다. 그리고 이 만남이 훗날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가장 크게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는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명리와 공주가 말했다. 데려가죠. 하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날 마을 복구를 돕기 위해 달려온 2명의 젊은 검객이 있었다. 하나는 불같은 성격에 정의감이 넘치는 장신의 청년 진무혀. 다른 하나는 냉정하고 과묵하지만 검제가 비범한 소년 유경안. 훗날 강호에서 쌍성검이라 불리게 돼 2 사람이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진무역이 달려왔다. 하진운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놀란 것이다. 어르신이라는 호칭에 하진운은 내심 씁쓸했다. 그래, 뭐 41면 젊은 놈들 눈에는 어르신이겠지. 괜찮네. 괜찮아. 가벼운 상처야. 그래도 치료를... 됐다니까? 자네들이나 다친 데 없나 봐. 유경환이 조용히 하진운을 관찰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이 중년 무사 12명의 마교도를 상대했다는데 상처가 고작 저 정도라니. 보통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진우는 유경환의 시선을 느꼈다. 눈치 빠른 녀석. 저런 놈이 제일 골치 아프다. 자, 다들 이제 가시게. 나도 갈 길이 멀어서. 하진우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뒤에서 진무역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성함이라도... 아, 그냥 지나가던 아저씨야. 하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차로 향했다. 인연은 짧을수록 좋다. 인연이 길어지면 귀찮아진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바람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공주의 강호 유람은 3달 만에 끝났다. 3달. 하진운에게는 30년처럼 느껴진 3달이었다. 공주의 변덕에 끌려 중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3번의 산적 습격과 2번의 마교잔당 조우, 1번의 자연재해를 겪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하진우는 적당히 활약했다. 문제는 명리와 공주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적당히를 매우 뛰어나게로 바꿔놨다는 것이다. 호위무사 하진운. 혼자서 마교도 20여 명을 격퇴하고 공주의 안위를 지켜냄. 12명이 20여 명으로 늘어 있었다. 화경 이상의 무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략과 판단력 또한 출중함. 하진우는 보고서를 보고 식은땀을 흘렸다. 이 공주 나를 귀찮게 해서 죽이려고 작정한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는 황제의 눈에 들었다. 공이 있는 자에게는 상을 내려야지. 황제의 한마디에 하진우는 영지를 하사받았다. 하북 변방, 태행산맥 자락에 위치한 작은 땅. 이름은 운천현. 황무제에 가까운 누구도 탐내지 않는 땅이었다. 보통의 관료라면 실망했겠지만 하진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변방이라 감시의 눈이 적다. 황무지라 탐내는 자가 없다. 조용히 가족과 살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었다. 여보, 우리 이사해요? 소연아는 놀라면서도 남편을 믿었다. 소율이는 새로운 곳에 간다는 말에 신이 났다. 아빠, 거기 토끼 있어? 글쎄, 있지 않을까? 토끼 키울래? 하진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토끼 정도야 산에서 잡아다 주면 되지. 운천현에 도착한 것은 늦은 가을이었다. 첫인상은 처참했다. 황무지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관아는 반쯤 무너져 있었고 거리에는 잡초가 무성했으며 주민은 고작 300여 가구. 대부분이 빈농이었다. 소연아가 마차에서 내리며 남편을 쳐다보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정말이야. 국자의 환영이 다시 보였다. 하지만 하진운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다. 신무지경의 힘이 아니다. 그건 쓰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잔머리였다. 하진우는 먼저 주변 지형을 조사했다. 운천현의 동쪽 산에서 양질의 철광석을 발견했다. 북쪽 계곡에는 약초가 지천이었다. 서쪽 평야는 개간만 하면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다.
하진우는 명경성에 남아있는 옛 동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막치영, 그리고 동기들인 주석진과 오현담. 나한테 와라, 잘해주겠다는 내용이 아니었다. 여기 동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나? 라는 내용이었다. 하진우는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의리가 아니라 이익으로 움직여야 오래간다.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하진우는 그들에게 은밀히 무공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물론 선천 신마 유록의 핵심은 가르치지 않았다. 자신이 직접 정리한 기초 내공심법과 실전 건법만을 전수했다. 그것만으로도 동료들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진훈아, 너 이거 어디서 배운 거야? 어디서 주웠어? 주웠다고? 야산에서. 막지영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효과가 좋으니까 출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영지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철광석을 캐서 무기를 만들고 약초를 채취해 판매하고 농지를 개간했다. 하진운의 머리와 동료들의 손이 합쳐지니 1년도 안 돼 운천연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운천연의 북쪽 태행산맥 깊은 곳에 용문산장이라는 곳이 있었다. 정확히는 산장이라기보다 금단여 영역이었다. 아무도 그 산에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간 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진호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쪽으로 안 가면 되니까. 문제는 그쪽에서 먼저 찾아왔다는 것이다. 어느 날 밤 하진훈이 서재에서 영지장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거대한 기운이 운천연을 덮쳤다. 보통 사람은 느끼지 못할 수준이었지만 하진훈은 단번에 알아챘다. 이 기운, 인간의 것이 아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거대한 그림자가 운천연 위를 날았다. 용, 아니 정확히는 교룡. 완전한 용에는 이르지 못한,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존재. 다음 날 아침 관아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팔척은 되어 보이는 거구. 머리카락이 은백색이고 동공이 세로로 찢어진 사람이 돼 사람 같지 않은 남자. 교천용. 용문산장 장주. 이 산 아래 땅을 개간하고 있다고 들었다. 목소리가 뜰 전체를 울렸다. 하진훈의 동료들이 긴장하며 검에 손을 올렸다. 하진훈은 느긋하게 차를 따르며 마당으로 나왔다. 그렇습니다만. 그 땅은 내 영역이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황제 폐하의 칙서에는 이 땅이 제 영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천용의 눈이 가늘어졌다. 하진훈은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심장이 전혀 떨리지 않았다. 교룡? 강하긴 하겠지만 신무지경에게는 상대가 안 된다. 물론 싸울 생각은 없었다. 싸우면 정체가 드러난다. 장주님,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교천용이 의외라는 듯 하진훈을 바라보았다. 이 인간 두렵지 않은 건가? 따뜻합니다. 소시연합회 특제 매화차예요. 제 아내가 직접 만든 겁니다. 하진훈은 말을 이었다. 장주님, 사실 저는 이 영지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 것뿐입니다. 장주님의 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아래쪽 평야만 쓰겠습니다. 산은 장주님 것이지요. 서로 침범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천용은 한참 동안 하진훈은 내려다보았다. 매화차라 했나? 예. 한 잔을 마셨다. 교천용의 표정이 미미어가게 변했다. 나쁘지 않군. 제 아내 솜씨가 좋습니다. 아내가 있나? 딸도 있습니다. 그 순간 교천용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무표정하던 얼굴에 뭔가 관심이 피어올랐다. 딸이 몇 살이지? 7입니다. 나도 딸이 있다. 하진훈의 눈이 반짝였다. 몇 살입니까? 인간 나이로 치면 6 정도? 아이고, 1살 차이네요? 그 후 두 사람은 3시즌 동안 딸 자랑을 했다. 우리 소율이가 말이야. 어제 처음으로 아빠 사랑해 대신 아빠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고 했거든? 우리 영민이는 처음으로 구름을 타고 날았다. 내 딸이 하늘을 날다니 이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광경이 어디 있겠나. 그건 인정. 하늘을 나는 건 좀 부럽다. 교천용은 그날 차 5잔을 마시고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날 산에서 캔 희귀 약초 한 보따리를 보내왔다. 딸바보 동맹이 체결된 순간이었다. 이후 교천용은 종종 운천연에 내려왔다.
소유리와 용린이는 금세 친구가 되었고 두 아버지는 딸들이 노는 것을 보며 흐뭇하게 차를 마셨다. 하진원의 아내 소연아는 처음에 교천룡의 외모에 놀랐지만 금세 적응했다. 남편 친구분인데 밥이라도 대접해야지. 소연아의 포용력은 신무지경이었다. 운천현이 안정을 찾아갈 무렵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지고 있었다. 독방에서 마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곳곳에서 마교도들이 출몰하고 작은 마을들이 습격당했다. 무린맹은 대응한다고 떠들었지만 실상은 내부 권력 다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더 불길한 소식도 있었다. 태행산맥 북쪽 끝 천라봉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300년 전 천라마존이 봉인된 바로 그 장소. 하진우는 이 모든 소식을 듣고도 시큰둥했다. 나랑 무슨 상관이야? 무린맹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내버려두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운천현의 경계를 넘어 마교도들이 침입했다. 10명이 아니었다. 30이 넘는 마교 무인들이 조직적으로 밀려왔다. 그 중에는 화경에 근접한 고수도 2명이나 있었다. 하진운의 부하들이 방어에 나섰지만 수적 열세와 실력 차이는 분명했다. 막치영이 어깨에 칼을 맞았고 주석진은 다리를 다쳤다. 하진우는 결국 나설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화경 수준만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하게 검을 썼다. 검기가 한 번 뻗을 때마다 마교도 셋넷이 동시에 쓰러졌다. 그의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빨랐고 검은 한치의 낭비도 없었다. 전투가 끝났을 때 30여 명의 마교도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막치영이 어깨에 상처를 부여잡으며 하진운을 올려다보았다. 야, 진훈아. 왜? 너 이거 좀 많이 강해진 거 아니야? 매일 수련하니까 그렇지. 아니, 이건 매일 수련한다고 되는 수준이. 됐어. 치료나 받아. 하진우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마교도들이 왜 이 병방영지까지 공격한 것인가? 단순한 약탈이라면 더 부유한 곳을 노렸을 것이다. 쓰러진 마교도의 품에서 하나의 서찰이 나왔다. 하진운이 펼쳐 읽었다. 운천현 인근에 선천신마의 유적이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라. 유록을 확보하라. 하진운의 표정이 굳었다. 선천신마 유록. 자신이 이미 얻은 그것을 마교도 찾고 있었다. 아직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듯하지만 이 영지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다면 시간 문제였다.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다. 하진운의 눈빛이 달라졌다. 평소에 게으르고 나른한 눈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검날 같은 눈이었다. 연화. 왜요? 당분간 소율이 데리고 밖에 나가지 마. 소연아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 사람이 이런 표정을 지을 때는 묻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걸 15년의 결혼 생활이 가르쳐 주었다. 그날 밤 하진우는 혼자 운천현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았다. 태행산맥 너머 천라봉 방향에서 기운이 느껴졌다. 아주 미미하지만 신무지경의 감각으로는 분명히 감지할 수 있었다. 어둡고 깊고 거대한 기운.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제발 나랑 상관없는 일이었으면 좋겠는데. 바람만이 대답했다. 3년의 세월이 흘렀다. 운천현은 어느덧 변방의 작은 현에서 제법 번듯한 고을로 성장해 있었다. 인구가 천여 가구로 늘었고 시장이 생겼으며 교천룡과의 동맹 덕분에 태행산맥의 희귀약초와 광석이 안정적으로 유통되었다. 하소유리는 10살이 되었다. 아버지를 쏙 빼닮은 영리한 아이로 하진운이 가르쳐주는 기초 무공을 재미삼아 배우고 있었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강해질 수 있어? 물론이지. 하진우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절대로 강해질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백무영. 건각간 마을에서 구한 그 소녀는 이제 13살이 되어 있었다. 하진우는 그녀를 운천현으로 데려와 거두었다.
전쟁 고화를 버려둘 수 없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소연화가 저 아이 불쌍하잖아요. 라고 한마디 했고 하진우는 거절할 수 없었다. 백무영은 조용한 아이였다. 말이 적고 눈치가 빠르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소유리에게는 유독 다정해서 두 아이는 자매처럼 지냈다. 하진우는 무영에게도 기초 무공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 아이의 재능은 비범했다. 가르치는 족족 흡수했다. 보통의 재능이 아니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재능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하진우는 잠에서 깨어났다.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집 안에서. 정확히는 무영이 자고 있는 방에서. 조용히 다가가 문을 열었다. 백무영이 침상 위에 떠 있었다. 몸이 허공에 떠 있었고 은백색의 빛이 소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엄청난 양의 천지원기가 소용돌이치며 소녀의 몸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하진운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이 기운, 이것은 단순한 무공의 기운이 아니다. 이것은 선천신마유록에 기록되어 있었다. 세상에는 천지의 의지를 담고 태어나는 존재가 있다고. 그 존재는 태어날 때 힘이 봉인되어 있지만 때가 되면 각성한다고. 그리고 그 존재의 힘은 말을 봉인하기 위한 유일한 열쇠라고. 천녀. 하진우는 떠있는 소녀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한참 후에 중얼거렸다. 아, 진짜. 왜 하필 내 집에서. 백무영이 각성한 후 그녀는 달라졌다. 외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13살 소녀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깊고 먼 곳을 바라보는 눈.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한 무거운 눈빛.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다. 하, 어르신. 응? 천라마존이 깨어나고 있어요. 그래? 제가 막아야 해요. 그렇구나. 어르신이 도와주셔야 해요. 하진우는 차를 마시다가 멈췄다. 왜 내가? 어르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니까요. 침묵이 흘렀다. 뭐? 숨기지 않으셔도 돼요. 각성하면서 알게 됐어요. 어르신의 진짜 힘을. 하진우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무영아, 네. 나는 천하를 구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이 집이야. 이 마당이고 저 부엌에서 밥 짓는 내 아내고 마당에서 뛰어노는 내 딸이야. 천하, 중원, 무림 그런 건 다른 영웅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백무영이 하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천라마존이 깨어나면 이 집도 이 마당도 어르신의 아내도 딸도 안전하지 않아요. 하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생각해보세요. 백무영은 방을 나갔다. 하진우는 빈 찻잔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날 밤 소영아가 남편 옆에 누우며 물었다. 무슨 걱정 있어요? 아니, 거짓말.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대신 뭐가 됐든 당신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요. 소연아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그런 아내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손. 하진우는 아내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지키고 싶다. 이 온기를. 이 일상을. 무슨 일이 있어도. 개명제국 건흥 36년 운명의 해가 밝았다. 황제가 병으로 쓰러졌다. 후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황제가 의식을 잃자 황궁은 순식간에 권력쟁탈의 전장이 되었다. 첫째 황자와 둘째 황자의 세력이 정면으로 충돌했고 셋째 공주 명리화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은 채 상황을 관망했다. 하진우는 운천연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반응은 언제나처럼.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상관이 생겨버렸다. 첫째 황자의 세력이 셋째 공주 명리화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녀가 신뢰하는 인물들을 회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목록에 하진운의 이름이 있었다. 명리화가 올린 보고서 때문이었다. 화경 이상의 뛰어난 무사라는 평가가 첫째 황자의 눈에 들어버린 것이다. 사절이 운천연에 왔다. 첫째 황자의 편에 서라. 그러면 운천연을 군으로 승격시켜주겠다.
거절하면? 그 답은 사절이 품고 온 칼집 속에 있었다. 하진우는 사절을 정중히 돌려보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라는 수락도 거절도 아닌 답을 주며, 그리고 사절이 돌아간 다음 날, 이번에는 둘째 황자의 사절이 왔다. 같은 제안, 같은 위협. 진짜 귀찮네. 하진우는 머리를 긁적였다. 어느 편에도 서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면 양쪽 모두의 적이 된다. 그때 한 통의 서찰이 날아왔다. 명리와 공주에게서. 하영주, 내 편에 서세요. 보답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추신 두부 맛있었어요. 하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이 공주와 엮이는 운명인가. 셋째 공주를 택한 이유는 간단했다. 명리와는 자신의 실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 최소한 무모한 명령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주는 머리가 좋다. 이길 편에 서야 하고 셋째 공주가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내전이 본격화된 것은 봄이었다. 첫째 황자의 군대가 남하하고 둘째 황자의 세력이 서쪽을 장악하며 명리와 공주는 명경성 동쪽의 세력을 규합했다. 하진우는 운천연의 병력을 이끌고 명리와 진영에 합류했지만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다. 그가 맡은 역할은 후방 보급과 전략 자문이었다. 싸움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자신은 뒤에서 머리만 쓰면 된다. 완벽한 포지션이었다. 하지만 전쟁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다. 명리와 진영의 주력 장수가 첫째 황자의 매복에 걸려 대패했다. 전선이 무너지고 적의 기병이 본진을 향해 돌진해왔다. 명리와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하영주, 명리와가 하진운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이 없는 눈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두려움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는 눈이었다.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살려주세요. 하진우는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눈을 떴을 때 그의 손에는 검이 들려 있었다. 평범한 철검. 전하, 이후에 보신 것은 잊어주십시오. 무슨 뜻이죠? 하진우는 대답 대신 한 발짝을 내디뎠다. 그리고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신구지경의 신법, 한 걸음에 100보를 이동하는, 인간의 눈으로는 추적할 수 없는 속도. 돌진해오는 적의 기병대, 500기. 말발굽 소리가 대지로 울리고 창끝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그 한가운데로 하진운이 걸어 들어갔다. 검이 한 번 움직였다. 소리가 없었다. 바람 소리조차 없었다. 검이 물리적인 검기를 넘어 의지만으로 만물을 가르는 경지. 기병대의 전열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마치 거대한 손이 밀어낸 것처럼 말과 기수가 좌우로 쏟아져 내렸다. 한 번 더 검이 움직였다. 이번에는 소리가 있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소리. 거미가 지면을 가르며 앞으로 뻗어나갔고 그 궤적을 따라 대지에 깊은 고립했다. 기병대의 돌격이 완전히 멈추었다. 그리고 세 번째 움직임으로 전장이 끝났다. 기병대의 지휘관이 쓰러졌다. 죽인 것은 아니다. 급소를 비켜 기절시켰다. 지휘관이 쓰러지자 기병들은 혼란에 빠져 후퇴했다. 하진운이 돌아왔을 때 명리와의 진영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수백 명의 병사와 장수들이 하진운을 바라보고 있었다. 입이 벌어진 채로.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명리와 공주만이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다. 역시! 내전은 명리와의 승리로 끝났다. 하진운의 활약이 결정적이었지만 명리와는 약속대로 그의 공적을 최소화하여 기록했다. 하진운이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의 눈을 완전히 속일 수는 없었다. 운천연의 무인이 기병 500을 혼자서 막았다는 소문이 강호에 퍼지기 시작했다. 하진운의 이름이 처음으로 무리민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한산검이 그 정도 고수였어? 화경이 아니라 더 위인 거 아냐?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최악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내전이 끝나자마자 진짜 위기가 찾아왔다. 북방 천라봉에서 봉인이 완전히 풀렸다. 천라마존이 깨어났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밤이 아니었다. 대낮이었다. 그런데 하늘이 어두워졌다. 검은 구름이 아니라 마귀였다. 천라봉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마귀가 하늘을 뒤덮으며 태양을 가렸다. 중원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300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난 것이다. 천라마존. 한때 중원을 초토화시키고 무림의 모든 고수가 합쳐서 겨우 봉인했던 태고의 마인. 그가 다시 돌아왔다. 마교 천라궁이 부활했다. 마교도들이 봉인 해제의 의식을 완성시킨 것이다. 천라마존의 부활과 함께 마귀를 먹고 자란 마물들이 북방에서 쏟아져 나왔다. 마치 검은 파도처럼 중원을 향해. 무림맹이 청동원령을 내렸다. 정파 무림의 모든 고수가 북방으로 향했다. 쌍성검의 진무역과 유경안도 선봉에 섰다. 명리와 공주는 제국의 군대를 이끌고 출진했다. 그리고 백무영, 천녀가 운천연에 찾아왔다. 어르신, 때가 됐어요. 하진우는 마당에 앉아 있었다. 소율이가 방에서 자고 있었고 소연아가 부엌에서 내일 아침 죽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범한 밤이었다. 하진운이 지키고 싶은 바로 이런 밤이었다. 무영아, 네. 솔직히 말해라. 너 혼자서 할 수 있나? 백무영은 고개를 저었다. 솔직했다. 봉인은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봉인을 하려면 천라마존에게 접근해야 해요. 지금 천라마존의 주위에는 마귀의 결계가 펼쳐져 있어요. 그 결계를 깨뜨려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거지? 네. 하진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검은 마귀가 별을 가리고 있었다. 저 어둠이 계속 퍼지면 운천연도 삼킬 것이다. 이 마당도, 이 부엌도, 이 집도, 소율이가 뛰어노는 이 마당을, 소연아가 밥을 짓는 이 부엌을, 가족이 함께 웃는 이 집을. 여보, 소연아가 부엌에서 나왔다. 남편과 무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가야 해요? 소연아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진운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어요. 소연아가 남편 옆에 앉았다.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지 사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새벽에 혼자 마당에 나가서 검을 휘두르는 거, 바람도 없는데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거, 당신이 지나간 자리에 풀이 더 잘 자라는 거. 하진운의 눈이 약간 커졌다.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당신은 매일 아침 밥 먹을 때 맛있다고 해줬고, 소율이 재울 때 노래 불러줬고, 내가 아플 때 밤새 곁에 있어줬으니까. 소연아가 남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가세요. 그리고 꼭 돌아와요. 하진운의 눈에 물기가 서렸다. 신무지경에 오른 후 처음이었다. 이 경지에 오르면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다. 꼭 돌아올게. 약속이에요? 약속. 소율이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약속이야? 약속. 하진우는 일어섰다. 천라봉. 하늘과 땅이 뒤집힌 것 같은 광경이었다. 검은 마귀가 소용돌이를 이루며 봉우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 중심에 천라마존이 서 있었다. 인간의 형상이었지만 인간이 아니었다. 키가 2장은 되어 보였고 온몸에서 마귀가 피어올랐다. 눈은 핏빛이었고 그가 한 번 호흡할 때마다 주변의 생명이 시들어갔다. 무림맹의 고수들이 결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지만 천라마존의 3대가 되지 않았다. 쌍성검의 진무역과 유경안이 합공을 펼쳤지만 천라마존의 손짓 한 번에 수십 장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교천룡이 본래의 모습, 규룡의 형상으로 변해 하늘에서 돌진했다. 천라마존의 주먹이 규룡의 몸통을 때렸다. 거대한 규룡이 산을 뚫으며 추락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때 전장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느꼈다. 남쪽에서 밀려오는 압도적인 기운을.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평범한 옷, 평범한 철검, 중년의 사내. 눈에 띄지 않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내. 하지만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대지가 진동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하늘의 마귀를 밀어내고 있었다. 마치 한 줄기 빛이 어둠을 가르듯. 진무역이 쓰러진 채로 올려다보았다. 저 사람
유경환의 눈이 떨렸다. 한상검, 하진운. 아니, 저것은 한상검이 아니었다. 그들이 알던 게으른 중년 부사가 아니었다. 저것은 하진운이 멈추었다. 천라마존과 눈이 마주쳤다. 내 놈은 천라마존이 처음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선천신마의 후계인가? 후계? 글쎄, 그냥 우연히 좀 주운 거야. 하진우는 검을 들어 올렸다. 평범한 철검이 은백색의 빛을 뿜기 시작했다. 검이 물질을 초월한 의지의 검. 솔직히 말해서 너 같은 놈한테는 관심이 없어. 천라마존의 눈이 가늘어졌다. 나는 그냥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아내가 아침 죽을 해놓고 기다리거든. 하진운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갔다. 그런데 네가 깨어나서 하늘을 어둡게 하고 마물을 풀어놓고 중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그러면 내 영지도 위험해지고 내 가족도 위험해져. 한 발짝 더. 나는 영웅이 되고 싶은 게 아니야. 천하를 구하고 싶은 것도 아니야. 검에서 빛이 더욱 강해졌다. 하진운의 기운이 전장 전체를 뒤덮었다. 마기와 원기가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졌다. 나는 그냥 내 가족이 있는 집에 돌아가고 싶은 것뿐이야. 천라마존이 포효했다. 마기가 폭발적으로 팽창하며 하진운을 향해 쏟아졌다. 하진운의 검이 움직였다. 첫 번째 초식, 가천일검. 선천신마 1호계 어디에도 없는 검초였다. 하진운이 스스로 만든 검법. 지키고 싶은 것을 떠올리며 휘두르는 검. 그 이름의 뜻은 집을 지키는 하늘의 검. 검과 마기가 충돌했다. 대지가 갈라졌다. 산이 무너졌다. 하늘의 구름이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그 틈새로 백무영이 빗속을 걸어갔다. 하진운이 만들어낸 길. 마기의 결계가 찢어진 그 틈으로 천녀의 봉인술이 펼쳐졌다. 은백색의 빛과 검은 마기가 부딪혔다. 세상이 하얗게, 그리고 검게, 그리고 다시 하얗게 번쩍였다. 빛이 거쳤을 때 천라봉에는 거대한 분화구가 남아있었다. 천라마존은 사라졌다. 봉인된 것이다.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전장에 남은 무인들이 하나둘 일어났다. 진무역이, 유경환이, 교철용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살아있었다. 하진우는 군화구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철검은 부러져 있었고 옷은 너덜너덜했다. 온몸에서 피가 흘렀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 상처였다. 천라마존과의 싸움은 신무지경의 그에게도 사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었다. 백무영이 쓰러져 있었다. 봉인술에 모든 힘을 쏟은 것이다. 하지만 숨은 붙어 있었다. 하진우는 그녀를 업었다. 그리고 걸었다. 남쪽으로, 집으로. 누군가 뒤에서 외쳤다. 하영주, 아니 감사합니다. 하진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한 손을 들어 흔들었을 뿐. 수고들 했어. 그게 전부였다. 운천현. 아침 해가 떠올랐다. 진짜 해였다. 마기가 거친 하늘에 맑고 따스한 햇살이 대지를 비추었다. 하진운이 운천현의 문을 넘어섰을 때 소유리가 뛰어왔다. 아빠! 하진우는 무릎을 꿇고 딸을 안았다. 온몸이 아팠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아니, 하나만 느꼈다. 딸의 온기. 아빠, 다쳤어? 아니, 괜찮아. 거짓말, 피나잖아. 이건 물감이야. 아빠가 그림 그리다가. 아빠는 그림 못 그리잖아. 뒤에서 소연아가 걸어왔다. 하진운을 보자 걸음이 빨라졌고 이내 뛰었다. 그리고 남편을 안았다. 말없이. 하진운도 말없이 아내를 안았다. 한참 후 소연아가 입을 열었다. 죽 식었어요. 미안. 데워 놓을게요. 들어와요. 하진우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갔다. 서유리가 아빠의 다른 손을 잡았다. 뒤에서 교천용이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품에는 딸 용린이가 안겨 있었다. 하영재, 무사했나? 형님도. 내일 딸들 데리고
산에 놀러 오게나. 좋지. 교천용이 웃으며 돌아갔다. 마당에서 백무영이 담장에 기대앉아 두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각성 후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다. 무영아, 너도 들어와. 밥 먹자. 소연어가 불렀다. 네. 백무영이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 집의 식구로. 밥상이 차려졌다. 팥죽. 하진훈이 제일 좋아하는. 소율이가 아빠 옆에 앉았다. 소연아가 국자로 죽을 떠주었다. 무영이가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하진우는 죽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맛있다. 소연아가 웃었다. 매번 똑같은 말만 하네요. 매번 맛있으니까.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마기가 거친 깨끗한 바람이었다. 운천연의 아침이, 중원의 아침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하진우는 밥상 위의 가족을 둘러보았다. 이것이다. 이것이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천하도, 명성도, 무공의 경지도 아닌 그저 이 따뜻한 아침밥상. 아내의 죽, 딸의 웃음.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집이 곧 하늘이다. 가천. 훗날 강호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 천라마존을 물리친 천하 제일의 검객이 있었다고. 그의 이름은 하진훈. 벼로는 한상검. 신무지경에 오른 유일한 사내. 하지만 그는 영웅이 되기를 거부했다. 무림맹의 맹주자리도 제국의 대장군 직위도 모든 것을 사양했다. 그가 원한 것은 단 하나. 변방의 작은 영지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아침죽을 먹는 것.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이루어졌다.